안녕하세요. 구글 공인 트레이너 영어교사 김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수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많은 연수도 접해보셨고 많은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교수학습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흐름에 맞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다음으로 디지털 도구를 교육에 적용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선생님들의 고민이 시작되시고 생각이 많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디지털 도구를 교육에 적용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라는 그런 어떤 논문이나 학회지의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요즘에 등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디지털 도구를 교육에 잘 적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분명한 학습의 효과를 높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이제 디지털 도구를 교육에 적용하면 좋다는데 어떤 디지털 도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디지털 수업 좋아요. 온라인 수업에 사용하기 좋아요. 다양하게 다 좋은데 어떤 도구가 있으며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야 되는지 제가 선생님들께 제 노하우를 마음껏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고민들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고민 영상 잘 보고 오셨지요? 선생님들의 고민 역시 저의 고민이고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최선인지에 대해서 늘 사실은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지금도 선생님들이 디지털 수업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사용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수업이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하면서 교실 수업 노하우를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정보 시대, 그래서 사실은 널린 것들이 학습 도구들이고 아주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고 이것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수업엔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저 구글 공인 트레이너가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수업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수업이라는 것은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즉 과학기술,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학생 개개인의 목표에 맞게,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어떤 학습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개개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된다. 라고 학습과 교수 학습과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실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만나 놓고 수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정말 딜레마에 빠지시죠. 이 많은 아이들에게 개개인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 개개인으로 하자니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 개개인의 어느 상태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시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저희가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디지털 디바이스 등을 교육 분야에 적용을 하시는 것이 이제 디지털 수업이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디지털 도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디지털 디바이스라는 것은 디지털 기기, 즉 모바일 기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기기라고 하는 거고요. 디지털 도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도구라고 하니까 컴퓨터를 생각하시는데요. 디지털 도구는 디지털 툴이고요. 사용하는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디지털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스와 디지털 도구를 이제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자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을 달리합니다. 학생 개개인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학생 개개인마다 학습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똑같은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똑같은 학습량을 제공하는 것을 그 제약을 저희가 보완하고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학습자는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즉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수업의 모든 절차와 내용이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되어서 학생들에게 제시가 되고 공유가 되는 것을 디지털 수업이라고 합니다. 흔하게 이제 온라인 수업과 많이 혼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디지털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과 대면하는 교실 수업에서도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디바이스 이용하시고 디지털 도구 이용해서 학습하실 수 있고 디지털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상황에서 학생들과 만나지 못하는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하시면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재미있는 학습과 평가를 이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수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디지털 수업에 이제 구글 교육용 어플들을 많이 활용해서 수업을 재미있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럼 대표적인 구글 교육용 어플에는 뭐가 있느냐?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스프레드, 구글 설문지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이시죠? 이런 구글 교육용 앱들을 활용하셔서 디지털 수업이 가능하시고요. 자, 요 그림은 굉장히 예쁘죠? 자, 요 선생님이 누구를 닮았나요? 네. 바로 저 김서영입니다. 저희 이제 제자가 저의 수업을 보고 선생님 수업을 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해서 사실 이렇게 예쁘게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예쁜 요 사파를 제가 뭐 연수나 수업이나 다양하게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또 그림에 탁월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자, 앱과 웹을 활용한 디지털 수업은요. 교실 수업 상황인 대면식 수업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디지털 수업으로 비대면식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장점을 먼저 살펴볼게요. 왜 디지털 수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2018년에 이제 데이비스라는 분께서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돕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디지털 수업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해서 사용하기에 좋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교과서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 내용이 교과서 안에 우리 아이들의 살아있는 지식, 밖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교과서 안에서 뭔가 다양하게 연출하기에는 뭔가 제약이 있고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모두 하시잖아요. 하지만 다양한 디지털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지식, 아이들이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로 많은 자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많은 자료의 중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수집해서 다시 재가공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요거 우리가 꼭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기술이잖아요. 미래 사회를 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개별 수업, 모든 디지털 수업을 통해서 먼 거리의 동료 학습자들과 의사소통하고 협력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 디지털 수업을 실현하시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질 높은 학습 컨텐츠를 도시, 농어촌 구분할 거 없이 소규모 학교, 대규모 학교 할 거 없이 그냥 일관되게 질 높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적 소외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수업을 이용하시면 자료조사, 프로젝트 수업,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의사결정 수행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수업을 진행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수업 노하우와 디지털 툴을 사용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뭔가 학교 환경에서 어떤 그 전통적으로 수업하시는 그런 방법들에 좀 느끼셨던 갈증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디지털 수업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 단점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처음에 디지털 수업하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점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점을 샅샅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온라인상의 자료에 대한 무단 사용의 단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디지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나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게도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디지털 기기를, 디바이스를 학생들이 가지고 수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아무래도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검색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다른 활동으로 빠져들게 되는 단점이 있겠죠. 또 디지털 수업을 선생님들이 세팅하시고 디지털 수업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시던 수업 외로 다양한 학습 활동을 디지털로 만드신 데는 분명히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수업에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넘쳐나는데 그것들을 이제 배우시고 습득하셔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데 분명히 시간이 드시고 선생님들이 또 어떤 책을 사서 보시거나 어떤 연수를 들으시거나 굉장히 좀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말으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요. 선생님들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연수를 함께 하시면 그런 요 마지막 단점은 좀 보완이 되겠네요. 자, 이런 단점들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는 디지털 수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이 단점은 다시 말하면 수업의 유의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그런 단점이 생기게 안 생기게 좀 저희가 미리 보완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장점은 높이고 단점은 줄여가면서 저희가 원하는 수업의 효과를 누려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그 무단 사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이것은 저는 정보 선생님들만 디지털 그 시민의식 교육을 인터넷 예절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언제든지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원격 수업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학년이나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선생님이 학습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 이렇게 안전하게 뭐 로그인해야 돼, 로그아웃 해야 돼, 댓글은 예쁘고 고운 말로 써야 돼, 그다음에 남의 뭐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 저작권에 걸려, 뭐 사이버 범죄 예방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매 시간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특히 디지털 수업을 앞서서는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디지털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늘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겠죠. 자, 이런 아이들에게 학습 목표를 반드시 제시하고요. 오늘 이만큼은 꼭 이루어야 되고 이 디지털 수업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집중해야 돼를 저희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좀 가이드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빠지기도 쉽고 다른 것에 재미없게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다른 것에 더 빨리 흥미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사실은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흥미를 높이고 동기 유발을 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디지털 수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통적 강의식 수업이라든지 모둠 활동에서도요,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수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좀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전부 다 안 하겠지 아닙니다. 전부 다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데 그래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계속 독려하고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업무와 수업 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업 전에 미리 좀 교실 환경을 살펴보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디지털 수업을 몇 년간 진행을 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늘 되던 것이 그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잘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수업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인터넷이 잘 되는지 기기들은 잘 되는지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교사들에게 디지털 수업에 대한 연수나 다양한 교육 제공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유용한 도구 이런 것들 가르쳐 드리면 정말 재미있게 배우시고 학습에 활용하시고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수 학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연수에 참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은 이미 저는 절반은 디지털 수업에 성공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들을 쭉 들으시면서 선생님들이 익히시고 이런 수업은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앞에서 언급된 장점과 단점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디지털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꼭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하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수업 시간에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영상도 보여주고 생각도 나눠보고 어떤 디지털 상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포스터도 그려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 제가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시민의식 영상 제작 대회를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1학기 동안에는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을 시키고 2학기 때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의식 방법,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해서 이제 순위대로 뽑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올리면 학생들 생활기록부에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또 독려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상작들 1, 2, 3위의 작품들은 자율활동 시간에 방송부에서 틀어주고 물론 아이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요. 그런 다음에 영상도 틀어줘서 또 학생들이 제작한 그 컨텐츠를 다시 한번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그런 점을 저는 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디지털 수업을 학교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분명히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인터넷망,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요. 디지털 디바이스도 구입하셔야 되겠어요. 기기들, 뭐 다양한 기기들을 구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디지털 툴도 익히셔야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무선 인터넷망과 디지털 디바이스 구비는 사실은 학교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년부터 디지털 수업을 운영할 거야 하실 때는 반드시 교장교감쌤이나 행정실장님과 미리 말씀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디지털 교과 선도학교나 이런 다양한 이런 좀 선도학교 운영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활용하시면 예산도 받으시고 학생들 교육에도 활용하시고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통해서 디지털 툴을 익히시면 되고요.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도 학생들에게 디지털 인터넷 예절 이런 것들을 차분히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바로 디지털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사실은 디지털 수업을 이용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구글 계정이에요. 사실은 그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이 이미 다 있으시고요. 그래서 구글 계정이 필요한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요. 중학교 1학년 이하 학생들 또는 중학교 2학년 생일 지나기 전 학생들은요. 패밀리 링크라고 해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인 계정이긴 하지만 패밀리 링크라고 해서 이제 가족, 보호자의 링크에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패밀리 링크의 학생들은 좀 다른 조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 패밀리 링크를 사용하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은요.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또 일부 어플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제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보완책으로 제가 G Suite for Education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G는 구글의 G고요. Suite는 도구, 컬렉션의 의미죠. 그래서 구글의 도구를 for Education, 교육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근데 이것은요. 학교 계정으로 도메인이 인증이 돼야 됩니다. 먼저는요. 신청을 하셔야 돼요. 구글 for Education 신청을 하시고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학교라는 것이 인증이 되셔야 되고 뭐 또 이 2단계로 무슨 MX 레코드 이런 것을 입력하시면 학교에서 이제 14일 이내에 구글 측에서 G Suite for Education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이메일을 관리자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도 추가하고 학생도 추가해서 학교 계정으로 구글의 계정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개인 계정은요. 예를 들면 따라라 @gmail.com이죠. 개인 계정이에요. 그런데 G Suite 계정은 따라라 학교 이름 뭐 대전, 논산, 서울 이렇게 학교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그 사이트 있죠.
그 학교의 사이트로 끝나게 되는 이 학교 계정의 지메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스위트를 이용하시면 패밀리링크의 학생들도 그런 본인의 구글 계정과 상관없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어플들을 제약 없이 무제한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스위트 포 에듀케이션을 신청하시는 것이 물론 단계가 필요하고 영어로 신청하시고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 이제 이 지스위트를 신청하시는 선생님의 이제 수고스러움이 좀 필요하겠지만 한 번만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모든 교사와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패밀리링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은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해서 보호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밀리링크예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디지털 수업을 진행하실 때 이 패밀리링크를 많이 간과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 14세 미만은 패밀리링크다. 그게 합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패밀리링크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패밀리링크를 사용하면 이제 자녀의 위치 확인. 저는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패밀리링크의 장점이죠. 패밀리링크의 장점은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기를 어떤 어플을 몇 시간 사용했는지,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총 이 기기를 얼마만큼 몇 시간 사용했는지 이런 기기 사용 시간에 대해서 감독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만 14세 미만 푹 자고 많이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막 불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취침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 뭐 자는 시간 이게 아니고요. 9시로 취침 시간 설정해 놓으면 9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패밀리링크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패밀리링크는 유튜브나 일부 어플들에 접속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지스위트 포 에듀케이션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학생 개인 그 교육용 계정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왜냐면 저희 성인들은 뭐 무제한으로 개인 계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계정 말고 깨끗한 계정으로 우리 자녀의 교육용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 성인 계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구글 클래스룸이나 유튜브를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디지털 수업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알면 유용한 웹사이트,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웹사이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구글 아트 앤 컬처입니다. 많이 느껴지시죠? 구글 아트 앤 컬처, 문화, 예술,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디지털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 가는지 결정해서 필요한 예산을 아이들이 이제 내고 그거 결제해서 뭐 고속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체험 학습들을 떠나는데, 디지털 체험 학습이라는 것은 무료로 돈을 내지 않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편하게 굉장한 곳을 갈 수 있어요. 평소에 예를 들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곳을 그냥 디지털로 여행할 수 있고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여행해야 될 곳을 무료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가볼 수 있고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명한 외국에 있는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가보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이용해서 디지털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거고요. 또는 학교에서 어떤 그 교과서 이외에 좀 다양한 세상 문물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실 때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겠죠. 내가 좋아하는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을 작품으로 만날 수 있고요. 책으로만, 미술책, 음악책, 역사책으로만 보던 그런 작품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정말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학습하고 이것을 또 보고서 작성까지 가능하니까 학습 효과까지 높이는 일석이조가 되는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주소창에다가 그냥 우리말로 치시면 됩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클릭해 주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요. 네, 이렇게 첫 화면이 멋지게 작품들. 아, 이거 정말 갤러리 가기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갤러리 정말 우리 선생님들 좋아하시잖아요. 어디 예를 들어 해외 유명한 곳에 탐방하시더라도 거기는 갤러리나 아니면 뮤지엄에 꼭 가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신데, 그래서 어마무시한 작품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메뉴부터 살펴보실게요. 메뉴 쭉 보시면, 네. 주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변의 박물관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훌륭한 박물관들이 쭉 나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연구원, 미술관, 박물관, 네. 그러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안 가볼 수 없겠죠. 국립중앙박물관을 클릭하시는 동시에 지도상의 위치가 보여지게 됩니다. 네, 구글 그 아트앤컬처를 이용하셔서 우리 주변의 박물관,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박물관이라면 이제 국내의 다양한 박물관들이 소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도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디지털 체험학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스토리들을 접하실 수 있어요. 우리 미술책에서 보던 작품들이 여기에 다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네, 조각상이라든지. 자, 그러면 이제 노란 사람 버튼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그 안에 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거 진짜 수업에 사용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아마 댁에 있는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이거 들어가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박물관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요 안에 저희가 여기 놓여져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동 경로를 통해서 한번 다른 전시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조각상도 보면서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런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동 거리 이렇게 정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역사적 유물들을 보면서 네, 학습과 실제가 연계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런 유물들도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고요. 네, 바로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국립중앙박물관 가려고 하면 우리 지방에 사는 친구들 다 데리고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데 정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물관이 마음에 들었으면 하트 표시를 누르고 이제 좋아요 표시를 누르시면 즐겨 찾는 장소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들어가서 내가 자주 가는 박물관을 또 가보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메뉴로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볼게요. 어디를 가볼까요? 네, 돋보기 모양을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영국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예요. 영국에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되는데 내셔널 갤러리에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은 유물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온라인 전시회에 참여해서 모네 작품, 교과서로만 보던 모네 작품을 이렇게 대형 화면에 크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네 작품의 터치 하나하나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안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이용하시면 한국어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분에 저희가 그냥 한눈에 보고 그냥 쓱 넘어갔던 이 작품들의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서 확대돼서 정말 이게 저희가 이게 확 이 안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곳곳에 담긴 의미와 채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용으로 너무너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역사적 인물부터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또 제가 좋아하는 장소 한 군데를 더 살펴볼게요. 다양한 장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영국에 다녀온 그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영국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내셔널 갤러리 갔으니까요. 이번에는 안 갈 수가 없겠죠. 브리티시 뮤지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유물이 담겨져 있는 브리티시 뮤지엄으로 디지털 체험학습을 돈 안 들이고 10시간 비행기 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노란 사람 버튼을 누르셔서 직접 이제 저희가 내셔널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그걸 간 거예요. 그 주변의 장소를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정말로 내가 그 현장에 쏙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고요. 360도 전체 이렇게
스트리트 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찍힌 날짜가 아주 날씨가 너무나 아름답네요. 자, 브리티시 뮤지엄에 들어오셔서 평소에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보셨겠지만 이제 가보시면 너무나 방대한 자료가 있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후루룩 보고 오시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럴 때 샅샅이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앞에 정문이잖아요. 브리티시 뮤지엄의 정문도 정말로 와서 옆에 측면, 우측, 좌측 뭐 다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들어와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정말로 미술책에서만 보던 그런 작품들을, 유물들을 저희가 이렇게 경로를 이동하면서 자, 다가가 보겠습니다. 다가가서 바로 앞에서 너무 정말 제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들어와서 네, 가까이에서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뭐 교과목이나 뭐 학년 아니면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실은 이와 관련된 수업, 문화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사용하시면 저 정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진 딱 찍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 체험학습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양한 문화 수업에도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댁에 있는 자녀와 함께 바로 여기로 여행을 떠나보셔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 아트 앤 컬처 앱을 활용해서 명화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미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뭐 초등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 뭐 역사 선생님 누구나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앱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구글 아트 앤 컬처 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사진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사진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정말 다 재미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아트 트랜스퍼. 트랜스퍼면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설명 나와 있네요. 사진을 찍어서 고전 예술작품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밋밋한 사진을 명화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렇게 정말 평범한 이게 짤막한 저의 사진을 원하는 그 여러 가지 명화의 색채를 도입하면 이렇게 멋지게 마치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색감이 뚜렷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제 이렇게 본인의 사진을 명화로 만든 다음에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발표도 하면서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거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트 셀피예요. 셀피가 바로 셀프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와 이 명화 속에 닮은 사람을 추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사진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면 뭐 여기 명화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몇 프로 닮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닮았죠. 그래서 이런 수업도 진행하시면서 나의 얼굴에서 명화의 여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재밌게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면 유용한 웹사이트로는요, 구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그 다양한 검색창에서 그 트렌드에 대한 요게 높낮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다양한 검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데요. 자, 구글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핫한 이슈나 높은 검색 빈도에 대한 정보와 통계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사하고 얼마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고 알아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팩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관심 있는 하나 분야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정보를 검색해서 비교하고 이런 수업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트렌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BTS의 팬이라면 BTS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 빈도수로 검색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명확한 통계로 알아보실 수 있는 거죠. 사실에 근거한 글쓰기 학습 활동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비교, 분석 뭐 이렇게 네 그죠? 이거 A를 비교하고 B를 트렌드를 봤더니 A가 언제는 더 많이 보고 B는 어떻더라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글쓰기 등 다양한 학습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글 계정으로 구글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주소창에 구글 트렌드 뭐 항상 되게 간편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넣으셔도 되지만 우리말로 검색을 하셔도 쉽게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를 클릭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글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파란 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사용자들의 검색어 동향을 살펴보면서 요즘 트렌드는 무엇인지, 요즘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만 궁금해하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정보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누워있는 3선을 누르시면 메뉴들이 있고요. 인기 급상승 검색어도 바로 검색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검색 활동, 올해의 검색어. 과연 올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을 이용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한참 너무나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네, 쭉 없었어요. 사실은 전혀 없다가 이제 언제부터 생겨나게 됐죠. 이제 2019년 후반, 2020년 초반부터 이제 코로나 검색이 시작되었고 엄청나게 많이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있고 독감이 있습니다. 매 사계절 유행하는 독감인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일 동안, 지난 3개월 동안에 두 핵심 주제에 대해서 그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게 독감을 검색했다면 코로나는 전국적으로 독감 그다음에 코로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연관 검색어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검색도요. 웹 검색, 이미지 검색 어떤 검색들을 많이 했는지가 이렇게 한눈에 그래프로 보여지게 되니까요. 요것을 학생들이 자기가 궁금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개인별, 모둠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언제 얼마만큼 많은 빈도수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이 또 더 많이 검색했는가, 대구가 검색했는가, 서울이 검색했는가, 캘리포니아가 검색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하면서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업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고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발표를 시키기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첫 시간으로 디지털 수업이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아트앤컬처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장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 단점을 잘 보완하셔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준비해 가신다면 디지털 수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 수업을 잘 시작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